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9곳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미국 내 주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보건의료 역사상 환자 부담을 가장 크게 낮춘 승리라며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놓고 관계 부처 합동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허용 방침 이후 후속 조치로 해석되지만 의회 반발과 중국의 실제 구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CBS 인터뷰에서 미 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비기축통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7조 달러 정도의 꽤 큰 규모의 세만여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각 국마다 통화 정책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BOJ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다양한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만여의 날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AI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엔 현재 북미 매출이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제2의 시장으로 유럽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관련한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단독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세한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면 연말에 5거래일과 연초에 2거래일을 합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번 주 수요일이죠. 24일부터 산타 랠리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과연 산타가 와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승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산타가 올까요? 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을 좀 성공을 하면서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특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현지 시간 19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의 중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라클과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각각의 이슈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먼저 오라클은 이날 6.6% 급등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 인수라는 이 신규 합작법인에 오라클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틱톡의 미국 내 인프라를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오라클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과도한 부채 우려와 핵심 투자자의 철수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이 AI 인프라 대표주로서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 영향은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다른 AI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도 퍼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입니다. 이틀간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 흐름은 회사가 발표한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엔비디아의 상승 요인까지 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한동안 조정을 겪던 AI 반도체 관련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AI 회복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네, AI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엔 1% 넘는 상승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또 궁금한 부분은 과연 산타 랠리가 올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계산상으로는 24일부터 산타 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산타 랠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할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좀 보면 이 산타 랠리는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즉 올해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의 흐름을 뜻하겠습니다. 1950년 이후 S&P 500은 이 7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해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12월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중순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전형적인 산타랠리 전개 양상이었는데 지금 시장도 그런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과 나스닥은 현재 12월 누적으로는 하락 중이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반등으로 이 기술적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이슈입니다. RBC의 수석 전략가 톰 게러스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 관련 초대형 기업들이 2026년까지 채권 발행 등으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이들은 모두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들이고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반등은 AI 관련주들의 개별 호재에 기반한 회복 흐름에서 나왔고요. 이 산타 랠리로 이어질지는 다음 주 시작되는 7거래일 구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낙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도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한 60에서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저희와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라클, 틱톡 합작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핫한 뉴스 중에 하나였죠. 오라클이 틱톡 미국 사업을 운영하는 합작 법인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도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계약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오라클의 반등은 이 틱톡 미국 사업을 운영할 합작 법인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을 좀 이뤄냈습니다. 이 해당 법인은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아부다비계 MGX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26년 1월 22일 거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요. 미국 정부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게 미국 내 사업을 분리와 매각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이 바이트댄스의 매각안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라클은 틱톡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안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틱톡 미국 사업의 감시자이자 기술적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미국 사용자들의 민감한 데이터도 오라클 클라우드에 보관이 됩니다. 이 지분 구조를 살펴보시면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총 45%, 바이트댄스는 약 19.9%,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운영 주도권은 미국 측이 갖게 된다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오라클이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 보안 파트너로 선정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고, 클라우드 AI 사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오라클은 좀 힘든 시간을 겪었었죠. 과연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과 또 특히나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있어서 든든하게 좀 뒷배경이 되었던 투자사가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계약, 합작 법인 이야기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전에 있었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울 가능성도 우리가 좀 쳐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이 오라클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20% 넘게 빠졌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과도한 투자와 부채 부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이었죠. 특히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핵심 투자자가 오라클의 밀시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빠진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의 순부채와 장기 임대 약정 규모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를 높이는 요소로 꼽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는 오라클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엔비디아나 코어위브 같은 AI 관련주들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이번 틱톡 합작 소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번 건을 두고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오라클의 신뢰 회복을 알리는 시그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라클의 AI 인프라 투자 구조는 재무적으로는 부담이 따르는 전략이고요.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은 AI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신뢰받는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이 이번 기회를 해서 주가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해 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H200 칩 결국 중국 수출이고요. H200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H200과 관련해서 중국 수출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건데요. 일단 현재 자세한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고요. 그 후속 절차로 좀 보여지는 공식적인 수출 검토 프로세스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미 상무부는 관련 허가 신청서를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에 보낸 상태고요. 각 부처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적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행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H200은 엔비디아가 내놓은 두 번째로 강력한 AI 칩이죠. 최신 블랙을 시리즈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여전히 산업 전반에서 널리 쓰는 고성능 칩이고요.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왔던 제품이라 이 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엔비디아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출로 미국이 25%의 수출세를 거두면서 미국 기업은 이익을 얻고 중국은 미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중국 기업들로부터 H200 주문이 몰리면서 생산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정부는 기존의 봉쇄 기조에서 벗어나서 제한적인 수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H200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중국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좀 시작한 듯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상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인 우위를 중국에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시선들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수출 허용 검토를 두고서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의견이 좀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이번 결정이 안보적으로 큰 실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H200 같은 고성능 칩은 중국 군사력과 AI 기술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서 이거를 수출하는 거는 미국의 AI 우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3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펴오기도 했죠. 트럼프는 그 정책을 이번에 뒤집은 셈이 되겠습니다.
반면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면 중국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가 있고요.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수준까지 따라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출 검토는 기술 통제와 안보 전략, 미중 경쟁이라는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서 행정부 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도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200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잘 살펴봤고요. 오늘 3가지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승엽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두산 밥캣에 대한 삼성증권의 시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본업 관련 투자를 추진한다는 점이 중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최근 두산 밥캣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유럽 소형 건설 장비 업체 인수 추진설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슈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삼성증권은 두산 밥캣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7만 7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의 출발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두산 밥캣이 독일 소형 건설 장비 업체 바커노이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산 밥캣도 공시를 통해서 지금 해당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인수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인수 가격도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인수 추진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긍정 포인트는 바로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수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삼성증권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인수 대상으로 거론이 된 바커노이스는 소형 건설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두산 밥캣의 핵심 사업과 제품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겹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밥캣은 스키드로더나 미니 굴착기처럼 소형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요. 바커노이슨 역시나 같은 범주의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삼성증권은 이번 인수 검토를 영업 목적의 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지역 다변화 효과도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이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 포트폴리오 변화인데요. 현재 두산 밥캣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북미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 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이 되어 왔고요. 반면 바커노이스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의 약 78%가 지금 78%가 유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미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커노이스는 사실상 유럽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증권은 이 점을 두산 밥캣과 명확한 보완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두산 밥캣은 북미 중심 구조에서 이제는 유럽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지역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인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건설 장비 업황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이런 시점에서의 확장을 저점에서의 선제 투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황이 회복됐을 경우에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산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재무 부담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평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인수 대상인 바커노이슨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바커노이슨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요. 약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론 보도대로 두산 밥캣이 지분 63%를 인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단순한 계산 인수 대금은 12억 5천만 달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 밥캣의 재무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금 보유액은 14억 달러고요. 그리고 지금 순현금은 1억 8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75%로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아직은 충분한 편인데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 정도 규모라면 재무적으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인수 추진이 두산 밥캣의 재무 리스크를 크게 키우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번 인수 검토가 두산 밥캣의 장기적인 전략과도 함께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두산그룹은 유럽을 북미에 이은 지금 제2의 핵심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밥캣이 2025년 들어서서 독일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유럽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 현장에서 유럽 시장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증권은 이번 인수 검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본업과 직접 연결된 인수 시도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고 네 번째로는 업황 저점에서의 선제적인 확장이라는 점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은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밥캣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가도 7만 7천 원 제시했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두산 밥캣의 움직임 살펴보면 1.53% 오르면서 59,900원 선에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두산 밥캣의 이슈가 인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삼성증권은 이번 인수 검토를 두산 밥캣의 본업 집중 전략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는 유한양행에 대한 교보증권의 시선 가지고 와봤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침투 가속화를 위한 모든 조건은 갖춰졌다입니다. 최근 유한양행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항암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속도가 한 단계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그 출발점이 된 이슈가 바로 아미반타마 피하주사 제형의 FDA 승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교보증권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 유지한 모습입니다. 이번 이슈의 출발점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18일 이 아미반타마 SC 제형의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아미반타맙은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인 라즈클루즈와 함께 쓰이는 항암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판매는 존슨앤존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인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아미반타맙 SC 제형은 제조 시절 문제로 인해서 과거 한 차례 보완 요구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승인은 그 이후에 약 1년 만에 이뤄진 재도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보증권은 이 부분을 라즈클루즈 침투를 가로막던 마지막 허들이 제거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이런 아미반타맙은 정맥주사 제형이었습니다. 투약하는 데 최대 6시간까지 걸렸는데 이 반면에 이번 SC 제형은 피하 주사 방식이고요. 투약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병상 회전율이 좋아지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정맥주사 제형보다는 SC 제형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교보증권은 이런 투약 편의성 개선이 실제 처방 확대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즈클루즈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보증권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임상 성과, 그 안에서도 전체 생존율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라즈클루즈는 아미반타맙과 함께 쓰이는 병용요법으로 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이 병용요법의 가장 강력한 경쟁 약물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꼽히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이 진행한 시장 조사 결과 지금 라즈클루즈의 병용요법은 타그리소 대비해서 최소 12개월 이상의 전체 생존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교보증권은 최종 데이터 역시나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내년부터 중요한지 그 시점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번 SC 제형 승인으로 투약 편의성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이미 라즈클루즈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선호 요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라즈클루즈 침투를 가로막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다라는 설명이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영향이 2026년 상반기부터 실제 처방 데이터가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 초기에 시장 기대보다 더뎠던 침투율도 이제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처방 확대는 유한양행의 로열티 매출 증가로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 환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유한양행의 또 다른 축으로 지금 화학사업부를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에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이 안에서 유한양행의 화학사업부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길리어드와 약 2천억 원 규모의 HIV 원료 의약품 공급을 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사업부 안에서의 증설 계획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최근 증설한 H비동을 이미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임상 3상 단계 약물과 관련한 원료 의약품 수주 문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추가 증설을 좀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약 29만 리터 규모의 H시동 증설을 좀 했고요. 이 완공 이후에는 총 128만 6천 리터의 생산 능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해당 설비 가동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지금 교보증권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항암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학사업부라는 성장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함께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교보증권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유지 의견 제시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15만 원으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유한양행은 2% 올랐습니다. 11만 6,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 시장은 이번 FDA 승인 소식을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처방 데이터가 언제부터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앞으로 주가의 핵심 변수라는 점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유한양행의 이슈는 이제 정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보증권은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을 유한양행의 로열티 성장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 역시나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HBM4 테스트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단독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11월에도 계속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수치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가 역대 최단 기간 앱 결제 30억 불 달성을 했다라는 게 주말 사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수익성에는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는 걸 오픈 AI가 증명을 해준 건데요. 국내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카오도 같이 따라가 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다양하게 해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테스트와 관련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테스트 결과는 삼성이 HBM4 기술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입증한 그런 결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HBM4에서 경쟁사 대비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로직 공정을 접목을 했죠. 최근 공급 가시권에 점진적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4용 SIP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속도와 전력 효율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으면서 실적 개선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 팀이 삼성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테스트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요구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2분기부터는 본격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는 곧 실적 회복으로의 직접적인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HBM4 양산 준비를 먼저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HBM3E 양산 당시 1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삼성의 기술 추격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대량 양산은 2분기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SIP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전자가 공급 물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HBM4 테스트 성과는 삼성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점유율 쪽도 살펴보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HBM 시장 안에서는 마이크론을 제치기도 했고 또 D램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반격 흐름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점유율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3분기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2%로 전분기 대비 무려 7%포인트나 급등하면서 마이크론을 밀어내고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57%로 1위를 지키기는 했지만 전분기 64%에서 점유율이 소폭 줄은 반면 삼성은 8단과 12단 HBM3E 제품이 공급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 특히 12단 HBM3E의 성능과 수율을 안정화하면서 브로드컴과 구글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이제 HBM4 개발까지 완료를 하면서 이 구글과 브로드컴은 물론 엔비디아까지 공급망 확대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D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점유율 33%로 34%인 SK하이닉스를 1%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게 된 겁니다. 지난 1분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다시 1위 탈환을 목전에 둔 셈인데요. 이는 메모리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기록적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결국 HBM과 D램 모두에서 삼성의 반격이 시작된 만큼 2026년까지 이어질 슈퍼사이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점유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수치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는 어떨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점유율도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생산력 확보 경쟁도 사실 핵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 미국과 일본, 인도 등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HBM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는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부터 HBM4E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삼성도 공격적인 생산 전략에 나섰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AI 수요를 대비한 조기 증설과 생산 인프라의 유연한 배치인데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사실 평택 5공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임시경영위에서 P5 공울조 공사 재개를 확정했고요. 이곳에만 약 60조 원을 투입해서 2028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파운드리 전용으로 알려졌던 평택 4공장의 2단계 라인도 첨단 메모리 라인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메모리 중심 생산 거점으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지금 삼성의 P5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P5와 연결되는 인프라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면요, 삼성전자는 고성능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서 완전한 실적 신호의 회복탄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입니다. 2026년 말 1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총 6개 라인이 구축될 예정이고 이 투자 규모만 무려 360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글로벌 어느 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AI 중심 고사양 메모리 생산 체계를 완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전략은 지금 투자 속도와 생산 유연성을 확보해서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HBM과 D램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 시장 안에서는 약간 뒤처짐이 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에 대한 캐즘 극복은 아직이라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50%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11월 수출 기록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 전기차 내수는 민간 수요 확장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 완화 때문에 지금 동시에 탄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수 시장부터 보시면요. 올해 1월에서 11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약 20만 7천 대로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52%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을 세웠던 작년 연간 판매량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테슬라와 BYD가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1년 사이 95% 가까이 급증한 5만 5천 대를 판매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도 5천 대 가까이 판매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차 판매 증가 외에도 정부의 꾸준한 보조금 정책과 신차 출시 효과도 내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수출 시장도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하면서 역대 11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고요. 연간 누적 수출액도 작년 사상 최고치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수출이 5.1% 증가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기존 25%였던 고율 관세가 15%로 인하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8개월 연속 감소하던 흐름을 뒤집은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EU나 아시아, 중남미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수출이 좀 증가했고요. 친환경차 수출도 지금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회복에 좀 탄력이 붙었습니다. 결국 내수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이 수출은 정책 리스크 완화 덕분에 반등하는 이중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분위기가 정반대인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GM, 닛산, 폭스바겐 같은 전통 완성차 업체들로 불렸던 이곳에서는 자국 공장을 아예 폐쇄하거나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비되는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 완성차 업계는 지금 두 갈래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 축소와 수요 둔화 속에 긴축 모드에 돌입한 전통 강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는 현대차나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폭스바겐은 88년 만에 독일 자국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GM은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을 줄이고 감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닛산 또한 일본 내에 공장을 폐쇄하면서 글로벌 구조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전환 타이밍을 놓친 데다가 중국발 저가 전기차 공세까지 겹치면서 자국 생산 거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면 현대차그룹은 오히려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향후 5년간 125조 원 투자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울산에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과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순차적으로 신축 중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PVV, 즉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을 위한 전용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공장 투자는 단순한 생산력 확대가 아니라 차세대 전략 차종 중심의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BYD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나 터키, 스페인의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환기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느냐 혹은 뒤늦게 리스크 회피에 나서느냐 이 차이가 향후 5년 안에 성과로 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인도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이기는 합니다. 일단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인도를 글로벌 핵심 시장으로 보고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전체 판매량은 397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약 73만 대를 판매하면서 점유율 18%를 회복했습니다. 이 현 추세라면 지난해 최고치였던 79만 대도 충분히 넘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1위는 역시 이 국민차인 마루티 스즈키지만 현대차는 SUV 베누를 비롯해 중형급 모델까지도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요. 기아는 PVV 전략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GM으로부터 푸네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 능력까지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도 2027년 진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도를 단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전략적 수출 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공장 물량의 30%를 수출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관세 리스크나 중국 공급망 변수에 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3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기차 산업의 중장기 성장도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수와 수출 상황들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최근 자체 개발했었던 언어 모델이죠. 지금 카나나2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모델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단 요즘 AI 시장의 화두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되겠는데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까지 해주는 일종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비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번에 이 흐름에 맞춰서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인 카나나2를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공개했습니다. 총 3종의 모델이 포함됐는데요. 기본형인 베이스, 그리고 지시 이행 능력을 높인 인스트럭트, 그리고 이번에 처음 공개한 추론 특화 모델이 핵심입니다. 이 추론 모델은 복잡한 단계별 지시를 이해하고 스스로 도구를 불러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됐다고 합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를 위한 모델인 겁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최신 아키텍처가 적용됐습니다. MLA나 MOE 같은 구조를 통해서 속도는 더 빨라지고 메모리는 덜 쓰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동시에 수천 명이 접속해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로 자유롭게 모델을 활용하고 서비스화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네이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옴니모달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두세 회사 모두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요. 각기 다른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시 이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 네이버는 이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옴니모달 A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을 처음부터 동시에 학습해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기존 멀티모달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고요. 향후 AI가 일반 지능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꼽히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옴니모달 모델을 경량화된 버전으로 먼저 선보인 뒤에 점점 스케일을 키워나간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소보린 AI, 즉 한국 산업에 특화된 자체 AI 기술 주권 확보에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화나 현대차,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특화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쇼핑과 검색 AI 에이전트를 상용화해서 본격적인 B2C 서비스까지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두 회사 모두 모델을 좀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서비스를 했을 때 얼마나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용이라면 앞으로 서비스용으로 얼마나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두 회사의 다음 행보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은 모델만 잘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실제 서비스에 잘 녹여낼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지시를 듣고 이용자와 대화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신화 대표도 에이전트에 특화된 모델과 카카오톡의 메시징 역량을 결합하면 경쟁자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한편 네이버는 다층적인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우선 검색 플랫폼에 생성형 AI를 심는 AI 탭을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요. 쇼핑과 예약, 검색 등 네이버 생태계 전체에 AI 어시스턴트를 녹여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소연 대표는 피지컬 AI까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이나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해서 오프라인 공간까지 AI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향후 스마트 공장이나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도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실시간 에이전트 서비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과 쇼핑 중심의 통합 생태계와 산업 확장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으로 AI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키워드까지 잡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승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하루였고요. 이번에 상승세를 주도했던 건 다름 아닌 오라클이었습니다. 틱톡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라클의 급등세가 좀 나타났고 이 온기가 다른 AI 진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나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함께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을 되돌아보자면 일본 은행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엔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도 AI 거품론이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의 대규모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는 4,000피를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또 탄력성이 더 강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1.5%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라는 좀 큰 이슈가 있었고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엔화는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도 1,48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지난주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국내 증시 경우에는 12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오긴 했지만 초반의 상승 뒤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다시 또 이 낙폭을 줄이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없다 이 부분이었는데 지난 19일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 매수의 규모는 없었습니다. 계속 이제 매도를 했고요. 매도 규모가 이제 7,400억 정도.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본다면 일단 지난 금요일장의 경우에는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투심이 조금 이제 위축된 그런 이제 분위기였고요. 종목들도 역시 이제 그래서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 달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고 연말에 이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는 오라클의 어떤 기대감, 틱톡과 관련 이제 틱톡에 대한 인수 이 관련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오픈 AI의 이제 챗 GPT 지금 31개월 만에 모바일 앱 시장에서 지금 누적 소비자의 결제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AI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거품이 아니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바라봤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오라클 쪽에서 이제 뭐 틱톡에 대한 미국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쪽 이쪽에 대한 이제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가시화 되다 보니까 이 거품에 대한 어떤 논란보다는 좀 환호하는 분위기로 이제 주가 바뀌었단 말이죠.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역시도 좋았다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장 시작이 출발이 예상되는 그 동시효과 분위기는 코스피가 1.7% 정도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9%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연말 랠리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이 시장 안에서 만약에 상승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산타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들 이번 주에 좀 가져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장과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깃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코스피는 1.8%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한 0.9% 정도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전에 속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GSK로부터 미국 원료의약품 현지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지난주에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가 됐다 보니 이 CDMO 반사이익 수혜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꼽히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으로의 시선을 계속해서 좀 가져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그동안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순위를 꼽혔던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과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생물보안법 이 부분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도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2.9%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의 주도로서는 충분히 이제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 기업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편이거든요.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위치 자체가 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장주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떨어졌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점으로 본다면 사실 삼성 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DMO 쪽에서 우리가 이번 생물보안법 관련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ST팜이라는 회사 뭐 이런 이제 회사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의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별적인 뉴스도 분명히 좀 있고 뭐 GSK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한 인수 소식. 결국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반영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는 추가적인 탄력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또 더 우리가 확대해서 또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사실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도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결국은 생물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에 견제에 대한 어떤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수혜주에다가 플러스 오늘 오전에 있었던 GSK 미국 공장 인수라는 개별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가 탄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장 전에 2.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우주항공주들의 시세 연속성이 좀 돋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여기에다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이쪽으로 좀 바라볼 때 기존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존 주들보다는 스페이스X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노팀이나 스피어 쪽으로 좀 더 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우주항공 쪽에서의 어떤 재료라고 본다면 스페이스X에 대한 재료가 사실은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미국에 이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주들을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 뭐 나노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사실 되게 작은 종목이 그동안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를 또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항공 쪽에서의 어떤 이제 주식의 분위기로 본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대형주들이 사실 시장을 끌어왔었고
단기적으로 이제 관련 이렇게 어떤 데 특정 이 테마에 의한 재료가 반영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에 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거래도 별로 없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이라 그리고 단기에 좀 많이 급등이 나왔고 결국은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사실 뉴스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들을 뭐 따라붙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지금 사서 좀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내가 사면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의 뭐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또 항상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을 뭐 본다기보다는 만약에 우주항공 쪽과 관련해서 내가 좀 시세 앞으로 좀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주가의 반등은 다른 쪽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전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노팀이 지금 1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쪽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기대감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주가의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빠르게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좀 주도주로 불렸던 대형주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혹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런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기대감이 좀 커졌던 하루였는데요. 이번에 상승세를 주도했던 건 다름 아닌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이 온기가 다른 AI 진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나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도 좀 중국 수출을 검토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 큰 폭으로 오르면서 4,096선, 이제 다시 한 번 더 4,100선을 돌파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2% 오르면서 92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이제 HBM4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좀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안에서 지금 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H200 칩이 중국 수출 검토를 시작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그 훈풍을 받아서 5%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서 속보가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GSK의 현지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보합권의 움직임,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지금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은 0.06% 하락, 에코프로는 0.5%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ABL바이오는 지금 1%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7%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 또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좀 매수세가 드러나고 있고요. 개인만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네요. 개인이 지금 나홀로 사자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지난주 장의 그런 뉴욕 증시 흐름을 따라서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쪽으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주체들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기술주 쪽에서 분명히 월요일장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나 반등세가 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3.3% 정도대 현재 상승 중이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4% 이상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수급, 이 두 종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770억의 이제 순매수가 지금 IT 쪽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이제 1,100억으로 잡히거든요. 전체 수급에서 770억인데 1,100억 정도를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건 다른 업종을 팔고서라도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동안 AI에 대한 거품론에 의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빠졌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불안감들이 오늘 반등을 통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그동안 또 올라오지 못하고 좀 답답하게 움직였던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주도주,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힘이 좀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도 좀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장주인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얘기를 하지만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뭐 전력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전주들도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반도체 종목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3%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 본다면 뭐 TCK라든지 미코 이런 종목들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IT 쪽에 주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장인데 이 부분은 유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지만 주가가 아침에 흥미해서 올라갔지만 결국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또 빠져버리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는 힘을 잃고 또 밀려버리거든요. 후반부에 잠깐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장중에 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관련 부품주라든지 요 AI 관련해서 이제 퍼져나왔던 이 수급들이 다시 또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 역시도 아침에 상승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아침에 1,0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수급으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도했던 금액 자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매수 규모도 최소한 2,000억 이상의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뭐 안정된 어떤 수급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도 한 2,000억 이상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다시 IT 쪽에 대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뭐 장비주, 뭐 부품주들, 뭐 소재 쪽 이쪽도 최근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시 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라 지금 코스피 대형주도 중요하지만 코스닥 중소형주 안에서도 IT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전장 지금의 시세가 오후까지 유지되는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2,000억 원 이상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1,200억 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들이 조금 더 매수세가 붙어서 오후까지 이어질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HBM4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지금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오늘 본 장에서도 관련주들, 삼성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은 모습인데요. 원익 IPS가 6%대 오름세, 그리고 테스도 한 2.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 밸류체인 쪽으로 좀 더 시선을 펼쳐 나가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 왔던 게 사실 하이닉스 쪽이 강했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이제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를 봤을 때 뭐가 더 좋을 것 같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강조를 해왔는데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서 대부분의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의 HBM 반도체를 수주를 받았지만 결국 매출처는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HBM 반도체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는 하이닉스 쪽에 선점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제 간밤에 6세대 HBM 반도체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최고 등급 평가를 엔비디아에서 받았다라는 건 이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에는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납품되는 이 수주의 물량들이 많이 커질 수가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 커진 물량들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점유율 자체가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역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이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이 큰 이제 전체적인 파이 안에서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도 역시 이번에 이제 뭐 다음 아마 2분기 정도의 납품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어떤 시장에서의 주도 이 두 종목 안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쪽의 이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인 11만 원대, 11만 2천 원 정도 이 가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쪽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시기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매도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ARM 관련해서 이제 파운더리 쪽에 대한 그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더리라든지 HBM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 뭐 이걸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시면서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도 긍정적인 시선을 함께 주셨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3% 정도 오르면서 10만 9,850원 선, 이제 11만 원 돌파가 코앞이다라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 쪽으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KDDX 사업자 선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하나오션은 1.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보다는 살짝 HD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KDDX라는 건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 2년 넘게 지연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 규모로 본다면 이제 7조 8천억 정도의 규모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년 넘게 지연이 됐던 이유가 이제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측하고 그다음에 HD 현대 중공업의 이 법적 분쟁. 결국 이제 그 하나오션 쪽에서의 그 설계 이 도면 자료를 지금 이제 HD 현대조선 쪽에서의 임원들이 유출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왔는데 원래대로 간다면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가서 이제 본 계약과 함께 이제 기본 설계를 지금 이제 수의 계약을 맺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공동으로 지금 이 사업을 가는가 아니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서 하나오션 쪽으로 유리하게 가는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화두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만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를 하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대하는 바대로 좀 가게 된다면 뭐 공동사업이든 아니면 단독이든 만약 그렇게 가게 된다면 하나오션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악재로 본다면 HD 현대중공업 쪽이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KDDX 사업의 결과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좀 공동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하나오션이 2% 넘게 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매수세는 그에 비해서 약간은 미미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국방수권법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해보자면 이 안에서 한국조선사를 우대하는 내용이 삭제가 됐다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악재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저희가 또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재료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워낙에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재료들이 주가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발생될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시켜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악재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호재들만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조정폭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깊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뭐 호재들이 없어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보다는 호재는 이미 좀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의 더 큰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호재가 없다면 지금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자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악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선주는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악재들이 반영이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게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지금 투자로서는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저는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관점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한다라고 보신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선주 쪽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깃든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조선주들 그래도 약간의 상승세는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조선주들을 좀 접근하는 전략들은 약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1.7%가량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살짝은 좀 내려오면서 0.9%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오전장의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휴일이 함께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추가적인 매수 전략들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작 분위기가 좋습니다. 양시장 먼저 체크를 좀 해보면 1.7% 코스피가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납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담아주는 모습 나타나고요. 선물 쪽에서도 규모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00계약 정도 플러스권 찍혀 있습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지난주 굉장히 주가의 변동 요인이 될 만한 좀 매크로 변수 그리고 여기 대해서 AI 버블 이슈가 재차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된 바 있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도 매크로 일정이 다소 좀 무난하게 좀 소화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선물 옵션의 동시만기 일정 소화 이후에 AI 버블 이슈가 다소 완화된 점이 일단 상승을 좀 이끌었고 이 부분이 오늘 시초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라클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 완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난주에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 수급에 상당한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틱톡의 미국 법인, 특히나 합작 법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가 좀 되면서 오히려 이 안정적인 어떤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AI 버블리셔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HEV에게 중국 수출에 대한 어떤 이 착수, 허가 착수에 일정들이 좀 이미 좀 시작이 좀 됐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된 수급에서는 뭐 지난주 외인의 어떤 이 수급 이탈세, 매도세가 좀 확대됐던 부분들, 특히나 11월에 이어서 12월 한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다소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AI 버블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외인의 어떤 수급 이탈들이 일시적인 어떤 정치 요인이 좀 됐고, 오늘은 양시장 안에서는 뭐 코스피에서 한 2,550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 선물에서 한 1,000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라든가 규모가 좀 크지는 않지만 외인 어떤 투신 방향성들이 일단 매도세를 좀 진정시키는 어떤 계기가 좀 된다면 연말까지는 다소 안정적인 어떤 수급 유입을 조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증시의 탁금도 80조 원의 흐름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80조 원을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81조 7천억 원대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감소했던 영향들을 차치하더라도 네. 증시 매수 대기 자금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매도세를 진정시켜 줄 수 있을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산타랠리가 연말 들어갔을 때 마지막 거래일로 기준으로 5거래일, 그리고 연초 기준으로 2거래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이죠. 24일부터 산타랠리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그 시작을 하는 월요일장부터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서 매도세를 진정시켜주고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반도체 투톱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는 1, 2위 종목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나란히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담고 삼성전자도 같이 담아가는 부분 확인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 4%대 상승분을 보이면서 거의 지금 전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전고 잡고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랠리를,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해 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양분화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버블 이슈가 또다시 수급의 노이즈가 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후실적 이후에 차기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다음 달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1월 중순에서 말경에 일단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잠정 데이터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시즌이 이제 좀 구체화된다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좀 확인됐던 내용들을 보면 평균적인 어떤 D램의 가격 상승 효과에 따른 이익 기조가 명확하게 좀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히려 좀 순익 기대감들 안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높은 기대치를 반영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AI 버블 이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뭐 캐펙스 투자 기조에 대한 어떤 우려들, 여기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 또는 재무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예견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은 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명확하게는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기조가 우리가 좀 예행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4분기 실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1개월 추정치에서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점, 특히나 신규 업데이트된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실적 추정치 보면 한 일주일 단위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다시금 상향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견조한 이익 확장 기조가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에 대한 어떤 가치 반영들은 저는 이제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공교롭게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수급이 다소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사실상 뭐 작년 대비 200% 주가 올랐다고 해서 이 부분을 형식적인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를 좀 주는 것이 좀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아마 좀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완화됐던 부분들 1분기 뭐 CS 2016 같은 이벤트 이후에 뭐 실적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집중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여전히 현재 구간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그러니까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열어봤더니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연이어서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고 잡고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열어보면요. 방산 쪽입니다. 사실 방산은 뭐 뉴스가 크게 많진 않은데 해나에어로가 에스토니아에 천무 수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일정상으로 방위사업청이 오늘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대랑 한화 사이의 갈등이 좀 지지부진하게 있다 보니까 2년 정도 포류했던 결과였는데 아마 오늘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원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뉴욕주랑 온타리오주랑 원자력 기술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1.5%, 아까는 한 1.9%까지 상승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한 1에서 2% 내외로 움직임 좀 체크가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고 윗꼬리도 좀 길게 그려져 있어서 이러한 부분 변동성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로봇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CES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1월 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속에서 그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연속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가야 되는 건 아닐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어본 건 방산 원전 로봇인데요. 사실상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주 쪽과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으로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여전히 스페이스 X 모멘텀으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뜨겁게 움직임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창투사,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기술로 보면요, 대표님, 미국 기업 을 대신할 만한,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창투사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창투사가 오히려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해서는 진짜 찐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데 일단 납품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랬죠. 첫 번째 뭐 HVM이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고요. 스피어가 6.5포인트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두 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최근에 스피어가 스페이스X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일단 벤더 사이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다만 우리가 계약 금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10억에서 15억 단위가 그때그때 좀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HVM은 2022년도부터 스페이스X에 일단 이 1차 벤더사로 좀 등극이 좀 되어 있다라는 기대감들. 다만 두 종목의 차이가 좀 있다면 HVM의 경우에는 사실 이 오버행 리스크가 좀 없었고요. 스피어의 경우에는 전환 청구 물량 제 기억은 한 15% 정도에 해당되는 전환 물량이 현재 좀 상장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페이스X의 상장은 사실상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사실상 재무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수혜가 좀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수천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이 좀 예상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됐고 아주 IB 투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이 투자 규모가 좀 발표가 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다소 좀 떨어진 것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주가의 어떤 수급적인
차이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일단 이번 주까지 해서 뭐 이 주간사에 관련된 선정 절차가 좀 착수가 좀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수요 예측, 전체적인 어떤 이 상장 가치 같은 것들이 좀 추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했던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다소 연속성 있는 수급이 조금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납품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아이디어가 조금 확장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한 창투사까지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연속성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생각보다 꽤 오래 연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7분 능선은 넘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변동성 유념하시면서 전략들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X 확인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코인 발행 9년 만에 허용한다,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사토시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영차 올라오더니 지금 상한가에 지금 묶여서 묶여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대표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가 좀 붙어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뉴스이기 때문에 일당은 눌렸을 때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담아서 포트에 가져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요. 일단 예고된 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입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에 관련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안에 대해서 최근에 뭐 한국은행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도입에 대한 다소 좀 부정적인 회의적인 반응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안을 어떻게 좀 도출할 것인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 3개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구체화된 어떤 내용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좀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구체화된 어떤 내용들은 좀 다소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주도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물론 이제 원화 자산을 좀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제도적으로 또는 뭐 정책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표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표준 규격이 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사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표본 사례 안에서에 대한 도입들을 좀 구체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현재는 일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수급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자산 도입 부분들은 사실 뭐 이 금융 인프라라든가 해당되는 뭐 결제 시스템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급 흐름들이 크게 좀 부각되지 않는 한은 일회성 테마 정도로만 좀 생각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페이 경우는 뭐 3.7% 네이버가 약법권에서에 대한 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명확하게 이 최종안이 도출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규격이라든가 뭐 가이드라인도 확정이 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어떤 기반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고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용화 내지는 뭐 서비스화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인데 현재는 그런 준비를 위한 어떤 과도기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일정 관련해서는 단기성 어떤 이 수급 기대감을 현재는 좀 반영시켰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일정상으로 22일 민주당 TF에서 아마 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한다라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변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로봇 쪽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전기 전자 섹터에 있어서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내년 초에 있을 CES입니다. 로봇주 추가 탄력이 이때까지 가능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실까요? 일단 로봇주의 최근 수급 동향들을 보면 우리가 한 2주에서 3주 전에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현대차에 관련된 로봇 기대감들이 현대차 관련 종목들,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로봇 맞아요.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네. 보여줬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뭐 과거에 좀 강했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 또는 이 현재 로봇 부품에 대한 내재화라든가 양산을 좀 충분히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가 더 크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한간에서나 우리가 뭐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뭐 현대 위아라든가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해당 재산 뭐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에 좀 국한됐던 사업을 로보틱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계양전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연상에 좀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현대 계열의 로봇 부품에 관련된 구동 부품들을 좀 공급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계양전기가 뭐 로봇 부품주였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죠. 이게 뭐 과거에는 사실은 로봇의 뭐 감속기라든가 정밀 제어기,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설만으로도 사실상 뭐 주가 좀 크게 좀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내년도 대규모 로봇에 대한 어떤 양산 전환에 따라서 밸류체인으로 좀 들어가시는 종목들, 그래서 단순하게 로봇의 핵심 부품을 좀 떠나서 뭐 구동 부품이라든가 전기 계열 또는 뭐 제어기, 모터, 그다음에 모터를 좀 정밀적으로 좀 감속하는 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구동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그런 어떤 이 포괄된 어떤 기업들. 그래서 HL 만도의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사로만 좀 인식이 되고 있지만 로봇 기업 안에서 우리가 좀 적용될 수 있는 레이더라든가 라이더 같은 기술들도 탑재가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로봇 테마에 좀 편승하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지 않나 판단해 보십니다. 네, 로봇주가 일단 CES 모멘텀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일정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봇주와 관련해서 내년 초에 CES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들 좀 체크할 이벤트들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벤트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CES 2016인데, 일단 뭐 지난해 CES 2025에서 젠슨한 CEO가 이런 말을 했죠. AI 다음 종착지는 피지컬 AI다. 그래서 이제 깐부회동 때 다시 한번 부각됐던 부분들이 네. 피지컬 AI, 기존의 AI와 로봇의 구동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뭐 로보틱스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와 좀 결합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로봇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어떤 설들이 있었지만, 일단 굉장히 뭐 밀접한 관계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여기도 해서는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이성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자동화 로봇에 좀 상당한 공정에서의 역할을 좀 수행하는 그런 로봇들에 대한 어떤 고도화 부분들은 이미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CS 2026에서는 뭐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에 대한 이 공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네. 내년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 3만 대 캐파에 대한 양산을 구체화 좀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겠고, 세부 스펙에 대한 어떤 공개 이력들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부품을 좀 공급하면서 수혜가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뭐 CES 2016 이외의 어떤 단기적인 일정을 보면 1월 달에 일단 HD 현대 로보틱스의 IPO 일정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 일단 12월에 주관사 선정이 좀 다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1월 달에 확정이 되면 빠르면 1월 달에 IPO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이 좀 수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 주가가 굉장히 좀 큰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HD 현대 로보틱스의 흥행은 어느 정도 좀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뭐 2월과 3월에 좀 공개가 좀 예정되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 로봇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개도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대량 양산 전환을 목표로 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3의 어떤 구현이 얼마만큼 기술 고도화가 됐고
얼마만큼 정밀적인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질적인 어떤 공정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네. 충분한 좀 기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또는 뭐 연속성 있는 어떤 일정들은 재차 로봇주들의 어떤 수급을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로봇주 한 달을 내다봤을 때 앞선 2주는 현대차랑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 탑픽 종목 주셨던 것 중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그 TP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그때 당시에 주셨던 게 29만 7,500원인데 거의 수익률 고가 기준으로 28% 넘게 지금 터치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현대차 그룹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언급됐던 내용들 보면 액추에이터는 어디서 만든다? 현대모비스에서 만든다라고 좀 강조를 했죠. 다만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상하게 현대모비스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유아라든가 뭐 현대오토웨이버는 굉장히 좀 강했고요. 네.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다소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덜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뭐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뭐 지배구조에 어떤 관련된 어떤 이 지주사의 어떤 역할을 좀 한다는 관점에서 사실상 뭐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는 네. 평가 좀 있지만 일단 지주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지주사의 어떤 재편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사실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이 핵심 가치 그리고 여기 관련된 밸류가 저는 주가에 오히려 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관세 리스크의 어떤 완화 부분들, 지배 구조에 대한 재편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 다각화 부분들이 오히려 외형 가치를 좀 이끈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현대모비스는 뭐 재차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가 지금 38만 원 전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이제 AS를 살펴봤으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로봇주들 어떤 종목으로 탑픽 종목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된 뭐 원익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다만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주가에 반영이 됐고 최근에 어떤 상승 반영들은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동사의 경우는 비상장 회사죠. 워닝 로보틱스의 지분 96.7%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로봇 사업의 대다수 실적이 좀 많이 제한적인데 그쵸. 동사의 경우는 워닝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 매출이 연간으로 보면 한 300억대 중반까지 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익도 좀 나고 있고 이런 강점들을 좀 통해서 최근에 이 알레그로 핸드라고 좀 불리고 있는 네. 로봇팔이죠. 로봇선. 맞아요. 로봇선에 대한 3세대 기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핵심적인 로봇선에 대한 어떤 기술 부분들은 미국의 좀 메타와 사업 협력을 통해서 상당한 좀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가 좀 낼 수 있다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원액홀딩스의 경우에는 로봇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공급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들 또는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 반영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원익홀딩스입니다. 그쵸.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또 손이라고 합니다. 동작들을 좀 제어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알레그로 핸드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원익 로보틱스를 지분을 96% 보유하고 있는 원익홀딩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를 마무리하는 뉴욕 증시에서는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개별 호재들로 인해서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사실 한동안 시장을 눌렀던 게 또 AI 회의론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층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이번 주는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하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대내외적인 정책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도 이 산타 랠리의 시동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가 강한 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현재는 1.9%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4,097선에서 움직이면서 4,1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불기둥을 현재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 오르면서 927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매매 동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코스피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세가 또 지수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수급 활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에 지금 담아내는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6,800억 원 넘게 지금 사자 행렬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 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반대로 9,000억 원 넘게 지금 팔자세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일단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담아내는 것들이 반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단 1,000억 원가량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다는 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오늘 좋다라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양시장 빨간불 잘 켜주고 있는데요. 다시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제조업, 기계, 증권까지도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오늘 코스피 전반적인 업종들이 우호적인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섬유의복이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의약품과 유통업, 통신업들이 오늘 일단 내리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로봇 쪽들이 우호적이고요. 우주항공 섹터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 장비와 운송 장비 부품이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도 일반 전기전자 2%대의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금융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까지도 마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와 담배가 0.7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약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3% 내리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거래대금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일단 개장 직후에 11만 전자를 좀 찍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살짝 200원가량 지금 빠진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뉴욕 증시의 흐름을 받았기도 하고요. 개별적인 호재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 HBM 안에서는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HBM4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또 HBM 쪽에서는 이 마이크론을 제치고 점유율 2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D램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와 1%포인트가량 점유율 차이가 났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면서 확실히 메모리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고 있고 57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전도 나쁘지 않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7만 9,200원에서 움직이면서 8만 원 재진입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좋기 때문에 한화시스템도 3%가량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1.63%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은 현대무백스에 지금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15% 정도 급등 흐름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오늘 신규 새내기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진식품인데요. 어묵하면 좀 친숙하게 들렸을 만한 게 또 삼진 어묵입니다. 이를 판매하는 삼진식품이 오늘 IPO 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공모가가 지금 7,600원인데 지금 트리플 상승을 나타내면서 204%대의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봇 쪽에서는 클로봇도 69,800원에서 움직이면서 6%대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알지노믹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5%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주관사를 찾으면서 본격적인 IPO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좋은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니까 지수도 같이 상승합니다. 각각 3%, 5% 반도체 투톱 상승하고 있고요. 지수도 2% 가까운 상승폭 현재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단 위주로 담아가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흐름 좋아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